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한 문장이 한 시대의 젊은이들을 움직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난과 불확실 속을 걸을 때 세상을 향해 도전을 외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회장의 인생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가난 속에서 태어난 열정. 1936년 12월 대구의 한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우중, 그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훗날 한국 경제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짙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막바지, 조선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일본어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김우중의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그것만으로 7남매를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제대로 오르는 날이 드물었고 어린 우중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지만 김우중의 집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방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집도 학교도 꿈도 모두 폭격 속에 사라졌습니다. 김우중의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고 그들은 부산으로 다시 대구로 떠돌았습니다. 14살 소년이었던 김우중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우중의 아버지는 여전히 교직에 있었지만 월급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왔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일찍부터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김우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일찍부터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절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책이었습니다. 김우중은 책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넘어서 책에 매달렸습니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 친구에게 빌린 책, 심지어 길거리에서 주운 신문 조각까지 그는 모두 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학교에 가기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난에서 끌어올릴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고 촛불 하나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은 그를 특별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스스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는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고 부모님께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절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할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김우중은 또 한 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 기껏해야 서울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세계 지리책을 펼쳐보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는 세계대전의 역사를 공부하며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런 걸 배우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넓어. 우리가 여기서만 살 이유는 없잖아. 그의 말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세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955년 김우중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소년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우중은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밤새 토론했고 나라의 미래를 논했으며 경제 이론을 공부하며 현실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우중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때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난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이 시간을 견디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대학 시절 김우중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리더십을 키웠고 토론 동아리에서 논리적 사고를 연마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그가 맡으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리더의 자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세계를 향한 꿈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졸업 후 은행이나 공기업 취직을 꿈꿀 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일할 것이다. 한국은 시작일 뿐이다.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김우중의 마음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안에 있는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에 대한 갈증이었고 성취에 대한 열망이었으며 무엇보다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자신이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1961년 김우중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학위증이 들려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세계를 향한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구의 좁은 골목, 전쟁의 폐허, 촛불 아래 공부하던 밤들, 배고픔을 참으며 읽었던 책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세계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김우중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단련시켰고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공짜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결국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우중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젊은 사업가의 첫걸음. 1961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우중은 인생의 첫 번째 선택 앞에 섰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은행, 공기업, 대기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곧 안정된 미래를 의미했고 특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면 어디든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그런 길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직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재벌 총수들을 인터뷰했고 중소기업 사장들의 고군분투를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에 불과했고 수출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만 의존했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살 길은 오직 수출뿐이다.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 기자 생활은 흥미로웠지만 김우중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의 성공을 기록하고 남의 실패를 분석하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나도 저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창업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본도 인맥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열정과 확신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직장도 좋은데 왜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하지만 김우중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1967년 3월 김우중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안정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그는 단돈 500만 원을 들고 대우실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500만 원은 당시로서도 결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서울 을지로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책상 몇 개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그를 포함해 5명, 모두 젊고 경험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일할 것이다. 대우실업의 첫 사업은 섬유무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가발, 섬유, 합판 정도였고 그나마도 일본이나 홍콩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우중은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직접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해외 출장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지식도 책으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 회화책을 사서 밤낮으로 외웠고 무역 실무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김우중의 첫 해외 출장지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섬유 샘플과 명함, 그리고 회사 소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바이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서 밤늦게까지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우실업?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실적이 있나요? 신용은 확인됐나요? 김우중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큰 바이어들이 상대해주지 않는다면 작은 바이어들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돌아다녔고 더 많이 설명했으며 더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지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마침내 한 작은 무역상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량의 섬유 제품을 주문한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김우중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와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첫 계약이야. 그 작은 계약을 시작으로 대우실업은 조금씩 발을 넓혀갔습니다. 김우중은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돌아다녔고 때로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공항에서 식사를 했으며 호텔방에서 다음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세계는 더 이상 책 속의 개념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우중의 열정은 직원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그의 비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중은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 우리의 꿈은 크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수출 서류를 작성했고 함께 배를 타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동료였고 리더이기 이전에 한 명의 전사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수출 진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내걸었고 수출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김우중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우실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중은 수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했습니다.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은 대우실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점차 대우실업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주문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 대우실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회사를 떠나려 했습니다. 김우중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는 선택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김우중은 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그는 다시 가방을 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바이어를 찾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요청했고 협력업체들을 설득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 달 후 대우실업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김우중은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성공한다. 1970년대 초반 대우실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김우중은 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전자제품, 신발, 가방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상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산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고 직접 제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대우실업은 이제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종합상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대우실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2년 대우실업의 수출액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5년 만에 1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우중을 수출 영웅이라고 불렀고 정부는 그에게 수출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이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더 큰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보다 현대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것이다. 당시 그의 말은 허황된 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우실업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좁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는 수백 명으로 늘었고 해외 지사도 생겨났습니다. 김우중이 처음 꿈꾸었던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우중이 남긴 말은 훗날 한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우중이 직접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열정과 도전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대우의 신화 세계를 품다.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대우실업은 더 이상 작은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우중의 도전은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과 현대는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거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이 지역들은 당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정보도 부족했고 위험도 컸으며 무엇보다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에 진짜 기회가 있다. 1973년 김우중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목적지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석유붐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이곳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라고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보물창고다. 그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그는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설명했고 대우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몇 달 후 대우는 나이지리아와 첫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섬유 제품과 건설 자재를 수출하는 계약이었고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우중은 나이지리아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대우는 나이지리아에서 건설 사업도 시작했고 현지인들을 고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김우중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국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성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어졌습니다. 김우중은 케냐, 가나, 리비아, 알제리로 발길을 넓혔습니다. 특히 리비아는 대우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아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비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도로 건설, 항만 개발, 주택단지 건설 등 대우는 리비아 곳곳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우중을 아프리카의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만이 김우중의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동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1970년대 중동은 오일 쇼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은 막대한 건설 수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향했지만 김우중은 여기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설 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을 함께 수출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장비,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모두 한국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우의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976년 대우는 이라크에서 대규모 섬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턴키 방식의 플랜트 수출이었습니다. 대우는 공장 설계부터 건설, 기계 설치, 운영 교육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초기 사례 중 하나였고 대우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우중은 이라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성공에 이어 김우중은 동남아시아로도 공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서방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오히려 베트남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나라야말로 재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 초 대우는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섬유 공장, 신발 공장, 전자제품 조립 공장 등 대우는 베트남 곳곳에 진출했습니다. 김우중은 베트남을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 기지로 보았습니다. 김우중의 글로벌 전략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했고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우의 해외 법인들은 현지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그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우중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회사가 아니다. 우리가 진출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회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은 대우가 세계 각지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대우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김우중은 이제 무역과 건설을 넘어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대우는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중공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김우중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었고 대우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중의 경영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현장은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본사에 앉아 보고서만 보는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공사 현장도, 동남아시아 오지에 있는 공장도 그는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의사결정은 빨랐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대우를 민첩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우중은 조직은 작게, 정신은 크게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계층과 절차를 싫어했습니다. 대우의 조직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훨씬 평평했고 의사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도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김우중은 나이나 경력보다 능력과 열정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는 젊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인재들이 대우에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우그룹은 한국 5대 재벌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김우중이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20년 만에 매출 수십억 달러, 직원 수십만 명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우는 100여 개국에 진출했고 400개가 넘는 해외 거점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김우중은 한국형 글로벌리즘의 상징이 되었고 도전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고 대학생들은 대우에 입사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우를 세계 10대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절반도 안 된다. 우리는 더 크게,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그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김우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진출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새롭게 열린 시장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우중이 만든 대우의 신화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 한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챕터 4. 몰락의 그림자와 고독한 책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우그룹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대우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97년 한국 경제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바꾸었고 대우그룹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우는 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가족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기업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보그룹, 기아그룹, 산미그룹이 차례로 무너졌고 대우그룹도 위기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대우그룹의 문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김우중은 너무 빠르게,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는 미래를 믿었고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도 그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등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투자는 막대한 부채를 수반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997년에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IMF 위기가 터지자 대우그룹의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해외에서의 차입도 막혔습니다. 대우의 계열사들은 하나둘씩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우중은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산을 매각하려 했고 구조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우그룹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고 채권단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우중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압력 속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1999년 여름 대우그룹의 재무 상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우그룹의 부채는 80조 원을 넘어섰고 이것은 당시 한국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 큰 빚을 질 수 있었을까? 언론은 김우중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도전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무모한 경영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999년 8월 정부는 대우그룹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규모의 무역 왕국이었던 대우는
단숨에 해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들도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김우중이 30년 넘게 쌓아올린 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재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이었습니다. 김우중은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000년 9월 김우중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갔고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피자라고 불렀고 언론은 그를 비겁한 경영자라고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스스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망명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우중은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고 한때 세계를 무대로 일했던 그는 이제 외로운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뉴스를 보며 한국 상황을 확인했고 대우 직원들이 겪는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외에서 김우중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받으려 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우 김우중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투자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그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2005년 김우중은 마침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6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검찰과 언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김우중은 자신의 경영을 변호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무대로 일했던 기업가가 이제 좁은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끝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책을 읽었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집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도전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지만 실패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운명이다. 그의 글에는 후회보다는 성찰이 담겨 있었고 자책보다는 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우중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도전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에게 실패란 단순히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를 얻는 과정이었고 더 깊은 인간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2008년 김우중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의 나이 72,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정신을 전하고 싶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들이 이어가길 바란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의 몰락은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모한 확장의 위험, 부채 경영의 한계, 투명성의 중요성 등 많은 것들을 한국 사회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개인에게도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의 나라까지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몰락 이후 김우중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무책임한 경영자로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희생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를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우중의 몰락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달콤함도 실패의 쓰라림도 모두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도전하는 자는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안고 산다.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진짜 성공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김우중이 몰락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고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챕터 5. 다시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가르치다. 2008년 감옥문을 나선 김우중은 더 이상 화려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72의 나이에 출소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김우중은 평생 젊은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대우그룹 시절에도 그는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세계로 나가 경험을 쌓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면 그들은 더 큰 사람이 되고 나라는 더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소 직후 김우중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을 만났고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하나의 구상을 떠올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로 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 조직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외 인턴십, 연수,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우중은 이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우중에게는 돈이 없었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무슨 젊은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또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야? 비난과 의심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는 기업인들을 찾아가 후원을 요청했고 대학교를 방문해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점차 그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업인들이 손을 내밀었고 일부 대학교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중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는 강연료로 받은 돈도 책인세로 받은 돈도 모두 이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젊은이들이 자신이 겪었던 그 짜릿한 경험,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그 감동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희들이 이어가라.
세계는 아직도 넓고 할 일은 여전히 많다. 2010년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젊은이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현지 기업에서 일하고 문화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김우중은 직접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젊은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기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김우중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가 실패한 기업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연을 듣고 그의 눈빛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첫 해 파견된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도 배웠고 비즈니스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우중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고 돌아와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는 점차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매년 수십 명,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김우중은 가능한 한 모든 출국식과 귀국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가진 열정만큼은 꼭 가지세요. 김우중의 강연은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대학교, 기업, 각종 단체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의 강연을 듣던 사람들도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성공을 꿈꾸되 성공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을 벌되 돈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세요. 세계로 나가되 당신의 뿌리를 잊지 마세요. 도전하되 책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김우중은 책도 집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젊은이들을 위한 책을 여러 권 펴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서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깨달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2010년대 중반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를 통해 해외로 나간 젊은이들의 수는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취업했고 일부는 귀국해서 창업했으며 일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우중은 그들의 성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대우그룹은 사라졌지만 자신이 심은 정신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2015년 김우중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젊은이들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대우그룹을 만들었을 때도 행복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젊은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김우중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유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명했던 그 진리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넓고 기회는 정말로 많으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우중의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만큼이나 의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의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을 나눴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그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진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챕터 6. 김우중의 철학 도전, 그리고 책임. 2019년 12월 9일, 김우중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3,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한국 경제 발전의 선구자로 기억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무모한 확장으로 실패한 경영자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우중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를 통해 해외로 나갔던 젊은이들, 그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던 청년들, 그의 책을 읽고 도전을 결심했던 학생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김우중은 단순히 한 기업가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였고 꿈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조문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보여주신 도전의 정신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우중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특집 기사를 냈고 방송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때로는 무모했으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용감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도전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으며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김우중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바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이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던 아프리카로 갔고 아무도 믿지 않던 중동에 투자했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동유럽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시장을 찾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했으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에게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의 도전 정신은 무모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그는 먼저 그곳을 직접 방문했고 현지 사람들을 만났으며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직관과 분석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는 감으로만 움직이지 않았고 데이터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둘을 조화시켰고 그 조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김우중의 두 번째 철학은 글로벌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국경은 마음의 한계일 뿐,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 1960년대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국내 시장에 집중했고 해외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 갇히기를 거부했고 세계라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런 비전은 대우를 10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우중의 글로벌 비전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했고 현지인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는 대우가 단순히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지인을 고용했고 현지에 투자했으며 현지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은 대우가 세계 각지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우중의 세 번째 철학은 청년 중시였습니다. 그는 평생 믿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경험해야 나라가 성장한다. 이 믿음은 그의 경영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큰 책임을 맡겼고 그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30살도 안 된 젊은 직원이 아프리카 지사장이 되기도 했고 20대 후반의 직원이 중동 프로젝트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며 젊은이들을 보조 업무에만 배치할 때 김우중은 그들에게 실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우중은 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젊었을 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우에서 그리고 나중에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젊은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김우중의 네 번째 철학은 책임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공은 나누고 실패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평생 실천한 원칙이었습니다. 대우가 성공했을 때 그는 그 공을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그는 성과급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으며 그들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가 실패했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환경이나 부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리더의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좋을 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김우중은 대우가 무너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김우중의 다섯 번째 철학은 배움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권력보다 지혜가 오래 남는다. 그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겸손했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그는 오만하지 않았고 실패의 나락에서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김우중은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고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김우중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거대한 재산도 기업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대우그룹은 이미 해체되었고 그가 쌓았던 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의 말은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도전의 정신, 글로벌 비전, 청년에 대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겸손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우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실패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용감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고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도 그는 다시 일어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우중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김우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는 평생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안정을 선택하지 않았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만든 일자리, 그가 열어준 기회, 그가 심어준 꿈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우중에게 성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김우중에게 성공이란 남들이 두려워한 길을 걸을 용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우중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잃었지만 정신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업을 잃었지만 유산을 남겼습니다. 2019년 12월 김우중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계속 운영되었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의 책은 계속 읽혔고 그의 강연은 영상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우중은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도전의 아이콘으로 살아있습니다. 김우중 회장, 그가 남긴 한 문장은 여전히 우리를 깨웁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이렇게 덧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시작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철학을 함께 나눠주세요.